두 번째, 듀레이션 설명이 좀 어려웠습니다. 뭐 지난번에 듀레이션 설명이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개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엑셀로 계산한 방법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장기채가 듀레이션이 길다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어서요. 항상 모든 공부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좀 콘크리트하게 아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정성스럽게 공부하는 건데, 표면금리하고 듀레이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을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일단 왜 보냐 하면 왜 보냐, 주식시장에서는 베타란 말 쓰고 채권시장에 듀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 말고 종목을 잘 고르는 알파라는 말도 합니다. 주식을 잘 고르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가 하면,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알파죠. 알파가 제일 중요하고 베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에서 일어난 이슈들은 대부분 알파에서 온 거죠. 종목을 잘 골라서 큰 돈을 벌었네, 종목을 잘 못 골라서 뭐 손해를 좀 봤네,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다 알파에서 옵니다. 근데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면, 제대로 짰단 말은 뭐 한 종목 한 30개 정도쯤 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파가 줄어들고 전체 베타가 아주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이건 뭐 로레 크리틱이라고 좀 유명한 논문에서 나왔는데, 개별 종목의 베타는 믿을 수가 없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베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베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주식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채권, 그리고 채권 포트폴리오는 알파가 굉장히 미미하고 거의 모든 것이 듀레이션이 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everyth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듀레이션이 다죠. 왜냐하면 채권은 금리가 상당히 그 스프레드가,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점점이 크게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채권은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드 커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베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채권 듀레이션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금리가 1% 떨어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도대체 얼마나 오를까, 이게 궁금해서 이제 이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 가격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말키엘의 정리입니다. 말키엘이 나오는 순간 이제 채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쯤이 이제 포기하죠. 채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말키엘의 정리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별로 쌀데기 없는 정리입니다. 쌀데기 없는 정리인 것이, 이 양반이 1971년도에 말키엘 정리를 발표를 해요. 1971년도는 알다시피 컴퓨터도 없었고 계산기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키엘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서 뭐와 뭐의 관계를 봤는데, 채권 가격은 간단합니다. 미래 벌어들의 현금 흐름을 할인을 하는 거죠. 근데 얘가 뭘로 정해져 있는가 하면 현금 흐름이고 밑에가 금리죠. 현금으로 쪼개면 이자와 원금으로 나눠지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표면금리란 말이 나오게 돼요. 표면금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T가, 주식은 무한대지만 얘는 잔존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N이 1년짜리, 3년짜리, 10년짜리, 어떨 때는 뭐 30년 뭐 이런 장기채권이 있죠. 금리가 이제 요 할인율이라서 R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고 찾아왔는데, 옛날에 이제 이런 걸 외웠던 적이 있죠. 이런 거 외웠던 적이,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외울 만한 것이 못 됐는데, 옛날에 저거 이제 외웠는데, 이 중에서 채권 가격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분모와 분자인데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리하고 요거는 반비례 관계다. 그럼 당연히 지금 이거 외울 필요도 없이 식의 의미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죠. 그럼 2번, 3번, 4번, 5번 이제 어려운데, 이 복잡한 식들을 한 방에 정리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방에 정리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맥컬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만든 것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컨셉을 만들게 돼요. 컨셉을 만들게 됐는데, 그 컨셉은 뭔가 하면 일단은 말로 설명을 드리고 수식으로 두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듀레이션은 뭔가 하면, 듀레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듀레이션 뭐라 부르는가 하면 가중평균 만기라 부르는데, 가중평균 만기, 무게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게중심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톱 같은 걸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자가 이렇게 짧은 자 같은 경우에는 짧은 자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서 좀 움직여도 이 뒤에는 별로 안 움직이죠. 근데 자가 길면 여기서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크게 움직이잖아요. 톱 같은 걸로 이렇게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만기가 이제 균형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채권이다, 1년짜리 채권. 근데 중간에 하도 이자를 주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주고 여기서 주니까, 주고 나서 여기가 무게중심이죠. 무게중심.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런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중간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잔존기간이 길면 듀레이션이 커지고, 원샷을 주게 되면 듀레이션은 잔존기간을 유지하죠. 이것도 이해되죠 이제. 그러니까 얘는 짧은 자, 얘는 긴 자. 얘는 긴 자인데 중간에 한 번도 현금 흐름이 없는 거. 두 번째죠. 세 번째, 이 표체는 듀레이션이 잔존기간보다 짧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여기 30원 주고 여기 1000원 정도 준다. 그러면 금리가 3%짜리인데,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여기 오지 않고 이 정도쯤 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잔존기간보다 짧다.
표면이율이 낮으면 듀레이션은 커진다. 표면이율이 10원인가 하고 10원, 1000원인가 하고 하면 이 전종이 뒤로 오겠죠. 그래서 이 표체 표면이율이 낮으면 듀레이션 커진다. 이 듀레이션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딱 하고 나면 이 많은 게 다 이해가 돼요. 잔존기간이 길면 듀레이션이 커진다. 잔존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 변동률은 체감한다. 이건 약간 어렵겠구나. 이게 접선 개념인데 일단 넘어갑시다. 동일한 크기의 수익률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채권 가격 변동률은 수익률이 하락할 때 상승할 때 동일하지 않다. 여기 또 어렵겠네. 표현이율이 높을수록 변동성은 작아진다. 뭐 사실 뭐 이런 거 잘 모르셔도 돼요. 여하튼 우리는 투자자니까 뭐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듀레이션은 무게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컨셉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앞에서 움직였을 때 뒤에서 얼마나 움직일 거냐 이거고. 그래서 답을 딱 생각을 하면 듀레이션이 크려고 하면 쿠폰이 작으면 듀레이션이 크겠죠. 쿠폰이 작으면, 여기 작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됐죠. 근데 만기가 길면 당연히 듀레이션이 커지고,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 듀레이션이 커진다. 그래서 듀레이션이 뭔가 하면 듀레이션은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이 듀레이션 개념인데, 그러면 이거 수식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수식은 이건데, 자, 듀레이션은 수식이 이렇게 나와요. 는 듀레이션으로. 참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건데, 1971년도는 듀레이션 계산을 어떻게 썼었는가 하면 이게 듀레이션 미분 개념이거든요. 미분 개념이어서 채권 가격 미분으로 계산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채권 가격은 1년 이상의 거는 복리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거는 달리로 계산한다. 이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는 PV라고 하는 수식을 몰라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옛날엔 진짜 저런 것들에 대한 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저게 급속도로 발전해서 이제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다 는 듀레이션에다가 콕콕콕콕 찍으면 이제 게임이 끝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만약에 만기가 1년짜리가 아니라 만기가 10년짜리다. 10년짜리다. 그러면 2031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표면금리 이렇게 되고, 그럼 는 DURATION 쓰고 컨트롤 A 눌러서 콕콕콕 콕 1년에 이자 2번 주는 거죠. 콕 딱 찍으면 듀레이션이 8.8 이렇게 나오죠. 8.8 쉽죠. 표면금리가 제로다. 표면금리가 제로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듀레이션은 10이겠죠. 10. 그다음 유통금리가 크다. 그럼 듀레이션은 작아지겠죠. 유통금리가 크면,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유통금리가 크면, 유통금리가 작으면 듀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이렇게 듀레이션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2021년 1월 1일 날 발행했는데, 난 사실 이거 언제 샀는가 하면 2022년도 뭐 10월 5일 날 샀다. 그러면 듀레이션이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얘만 알면 듀레이션은 되게 심플하게 계산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채권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거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답은 뭐겠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베타 큰 걸 사야 되고, 채권이 올라갈 것 같으면 듀레이션이 큰 채권을 사야지.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죠. 그럼 채권가 금리가 1%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채권을 내가 샀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1% 떨어지면 1% 올라가겠죠. 얘를 샀다고 생각하면 채권 금리 1%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7% 올라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30년짜리 채권을 샀다. 30년짜리 채권을 샀다. 그러면 2021년 1월 1일 건데 2051년 1월 1일이면 30년이죠. 표면금리가 3%고 현재 유통금리가 한 2%쯤 된다. 그러면 듀레이션이 21인 거죠. 그럼 1% 떨어지면 한 21% 벌겠네. 이거 알고 싶어서 이제 듀레이션 개념을 쓰게 되는 거예요. 듀레이션은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수식으로 설명하고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말케리 정리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